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이혼해서 남남된 시모가 제 돈으로 여행 가겠다고 염치 없이 구는 거 아주 망신을 준 사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법조계에서 종사 중인 여성이고요. 올해로 40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로펌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딱 10년 차 되던 해에 제 사무실을 차려서 독립을 했어요. 워낙 일이 많아서 일에 치여 살아온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릴 적부터 이루고 싶던 꿈을 이루고 제가 하고 싶던 일로 돈 벌어 살, 먹고 사는 일이 생각보다도 더 보람되게 느껴져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결혼 역시 일하다가 알게 된 사람과 하게 되었는데 제 평소 생활 패턴을 생각해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 같기도 합니다. 남편은 저처럼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게 소송 의뢰를 맡기기 위해 찾아온 것이 인연이 되어 100년 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제 명의 사무실로 독립해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저를 믿고 찾아주신 분들 한 분 한 분께 더 온 마음을 다해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를 입고 저를 찾아왔었는데요. 사실 이런 사건 피해자 치고는 피해 금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니기는 했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집 전세금은 쉽게 만지기 어려운 목돈이니 최선을 다해 찾아드리자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다행히 이 경우에는 해외로 도망치기 전에 가해자가 붙잡힌 데다 아직 돈을 빼돌리기 이전이라서 잃어버린 금액의 상당수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송만 해도 몇 년 걸리기도 했고 그동안 수시로 법원이며 변호사인 제 사무실로 쫓아다니겠다고 피해자인 남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번 돈 거의 대부분을 집어넣어서 그런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간절한 부탁을 받기도 여러 번이었고요. 몇 년의 송사 끝에 드디어 보상을 받게 된 날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면서 제 손을 양손으로 붙잡고 고맙다면서 고개를 숙이고 또 숙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꼭 한번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걸 당연히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괜찮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몇 번을 거절을 했는데도 끈질기게 제안을 하셔서 일이 많으니까 사무실에서 차 한잔하는 걸로 대신하자고 했더니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안절부절 못하면서 쉽게 말을 못 꺼내시더라고요. 실은 제가 변호사님 처음 볼 때부터 호감이 있었는데요. 이제 소송도 끝났으니 더는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한참을 진땀을 뻘뻘 흘리다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제게 이성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였고 그 소리 듣는 저는 솔직히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벌써 의뢰인으로 얼굴 보고 지낸 지 2년 이상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이런 일이 아주 없지는 않아서 금세 업무적인 미소를 띠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분한테 딱히 별다른 이성적인 호감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저는 당시에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같은 대학교 나와서 같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잘 드려서 이해시키고 돌려보냈는데 그 후로도 종종 그분은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저희 사무실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의뢰인이었으니까 대략적인 경제적인 상황이나 하는 일 같은 것들은 대강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직업도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크거나 내세울 만큼 탄탄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재력은 더 볼 것도 없었죠. 되찾아달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던 전세 보증금 역시 집에서 보태주신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시작해서 자기가 번 거 거의 전부라고 말했으니 부자라고 할 순 없는 평범한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이 대단한 부자까지는 아니라도 법 공부하는 딸 자식 모자람 없이 지원해 주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집안 환경은 되었거든요. 저 대학 간다고 처음으로 얻어주신 학교 근처의 전셋집도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실 정도였어요. 거기다 제 조건도 빠지지 않았고요. 직업과 재력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자라온 환경에서부터 편차가 큰 사람이었으니 일 문제로 적지 않은 시간 보아와서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도 그게 이성적으로 제가 만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었죠. 여러모로 제 눈에 찰만한 사람이 아니기도 했고 다른 사람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쩔쩔매며 제가 마음에 든다고 했던 말은 그 이후로 별로 크게 신경도 쓰지 않고 바쁘게 지냈는데 그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작은 선물을 놓고 사라지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값진 것들은 아니었지만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건지 제가 간식으로 자주 먹던 것이나 소모품으로 항상 사용하던 물건 같은 것들을 제 취향에 맞게 가져오시더라고요.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말이 충동적으로 갑자기 한 말은 아니었구나 하는 걸 그런 걸로 눈치를 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만나던 사람과도 헤어지고 주변에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겠다는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제 조건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니다 보니까 결혼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편이었겠죠. 그렇게 소개를 통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자며 만나본 분들도 몇 분 계셨고요. 제 인연이 아니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매너 있어 보이시던 분들도 하나씩은 저하고 맞지 않는 어긋난 면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가진 것들이 많은 분들이시다 보니 애초에 조건에 맞춰서 만난 사람에게 그렇게 져주거나 굽히지 않으려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고요. 아직은 내가 결혼할 때가 아니다 싶어 조금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일에나 집중하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가 바로 그 사람이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간 아예 저를 찾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주기적으로 저를 찾아서 벌써 몇 해 전에 끝난 소송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이 여전히 나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는 것을 짐작하고는 있었으나 그것도 벌써 몇 해를 여러 번 넘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 보는 것처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더는 욕심부리지 않을 테니 따로 시간 한 번만 내달라고 그러고도 자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며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만나볼 대상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장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밥 한 번 먹자는 건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절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저답지 않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했습니다. 밖에서 만난 그 사람은 어렵게 얻은 기회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저희에게 잘하려는 모습이 눈에 선히 보였습니다. 그간 비슷한 환경에 놓인 콧대 높은 조건 좋은 남자들과는 달리 하나부터 열까지 일거수일투족 제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잘해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남들한테 좋은 대접 받아가며 대우받던 사람인 건 맞지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남자는 그간 없었어요. 말 그대로 저를 여신처럼 떠받들면서 지극정성으로 대해주는 걸 겪으면서
은근히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저 사람보다 조건 좋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지만 저 사람보다 나한테 더 진심으로 대하고 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니 영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객관적인 조건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서로 진지하게 만나게 된 것을 감격스러워하면서도 그 사람은 제가 잡은 물고기 되었다고 행동이 변하거나 하는 등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제 월 수입 반의 반토막도 안 되는 월급 받는 남자 만난다는 걸 안 제 주변 친구들이 경악을 하면서 탐탁치 않은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니? 자기가 어딜 가서 너만큼 조건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다고. 지금이야 무슨 수를 써도 너 잡으려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겠지. 제 친구들 중에서 입담이 가장 거침없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한 친구가 제 아픈 부분을 찔렀습니다. 주변에 같이 앉아있던 친구들도 혹시나 제 기분 상하게 해서 싸움이라도 날까 싶어 그 친구를 말리면서도 말이 조금 거칠어 그렇지 그 친구가 한 말 자체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탐탁지 않은 반응이었던 친구들이었으나 제가 정식으로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자 그런 반응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결혼할 사람 친구들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 벌써 며칠 전부터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식당에서 디저트 가게까지 목록을 쫙 뽑아와서 제대로 대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다소 어수룩해 보이기는 해도 가식처럼 보이지는 않았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저한테 푹 빠져서는 눈을 떼지 못하는 그 눈빛만큼은 거짓이 아니라는 게 제 눈에만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쥐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차이나는 결혼을 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막상 네 신랑 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네. 그래, 돈이야 우리가 잘 버는데 나 좋다고 매달리는 사람한테 떠받들려서 사는 것도 나쁠 거 없겠지. 그래도 못내 제 결혼 상대 조건이 아쉬운지 사족을 달기는 했지만 저에 대한 애정이 가득해 도무지 숨겨지지가 않은 그 사람 태도를 보고 안심하기도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이 이 정도였는데 남편 소개시키기 전부터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못마땅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셨으나 막상 그 사람 만나고서는 기가 막히다 못해 어처구니 없어 하시던 부모님이셨습니다. 세상에나 저렇게나 좋을까? 너희 아빠 모진 소리 말라고 단속하긴 했어도 엄마도 시원찮으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작정하고 만난 건데 너 좋아서 사족을 못 쓰는 걸 보니 뭔 말을 못하겠다. 당신도 그렇지? 만나는 내내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감히 잘난 따님을 욕심낸 대역죄인처럼 고개를 들지를 못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평소 하듯 하나부터 열까지 제 식사를 다정하게 챙기며 예의 그 사랑 가득한 눈빛을 거두지 못한 남편이었어요. 저 혼자만 어리석어 남자가 꾸며내는 호감에 홀랑 넘어간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하나같이 저 사람 직접 본 이후로는 저 사람의 진심만큼은 의심하지 못하셨으니 그 사람의 저를 향한 애정만큼은 거짓이 없었을 거라 믿어요. 그래, 아쉬운 점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지 잘난 거 알고 마누라 알기 우습게 하는 놈보다야 제 마누라 예뻐서 우리 집 말뚝에 넙죽 절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 100번 낫지. 여자 인생에는 그런 행복도 중요한 거야. 사익감 재력이 아쉬울 만큼 저희 집이 여유가 없는 집도 아니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따님에 비해 한참 모자란 것이 만일 자기 진심을 알아주시고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며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극진한 남편이었습니다. 하는 짓이 예뻐 그러셨는지 내 잘난 딸, 언감생심 욕심낸다며 믿게 보시던 친정아버지도 이내 마음을 풀어주셨고요. 이대로 순조롭게 그 사람과 깨가 쏟아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인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어떤 집에 시집을 간다고 첫인사 자리에 나선다 하더라도 그렇게 꿀릴 게 없는 사람이라 스스로 자부하고 살았거든요. 제 힘으로 노력해서 원하던 것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좋은 조건도 많이 맞추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를 곱깝게 보실 줄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애가 몇 년을 벙어리 냉가슴 할 듯하며 쫓아다녔다는데 아가씨 콧대가 보통 높은 게 아닌가 봐. 아, 엄마! 뾰족한 말투에 옆자리에 과묵하게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까지 시어머니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셨지만 여전히 저를 보는 눈길이 곱지 않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그만큼 우리 며느리 될 아가씨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 말이지 나는. 그래도 아들 눈치는 보시는지 제 대신 눈을 세모꼴로 뜨고 저를 심기상할 말 한마디 더 했다가는 가만 안 있겠다는 기세에 남편을 보고 꼬리를 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봤자 저분 눈에는 나는 감히 내 귀한 아들 속을 그렇게 앓게 해놓고 겨우 받아준 괘씸한 여자라는 걸 이미 다 눈치챘지만요. 첫인사 마치고 차에 올라타는데 긴장을 너무 했던지 저도 모르게 온몸이 쭉 늘어지더라고요. 황급히 제 옆자리에 타서는 늘 하듯이 어깨며 팔이며 조물조물 정성스레 주물러주면서 남편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도 자식이라고 아들 마음 빨리 안 받아줬다고 내심 서운하게 생각하셨나 봐. 나같이 부족한 사람 정혜 씨가 받아준 것만 해도 내 인생 최대의 업적이고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꾸 자기 부족한 사람이라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서로 좋아서 만났는데 한쪽이 부족하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예상외의 복병에 골치가 좀 아프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하고 나와 그렇지 결혼을 반대하고 드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하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조건만 따지고 들자면 다들 제가 아깝다고 말할 결혼이지만 그거야 제 3자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평범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목숨보다 귀한 아들일 텐데 아들 사랑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마음 오래 몰라줬던 며느리한테 서운할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니 어떻게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려 든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억지를 부리거나 하면 몰라도 아직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기도 했고요.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한들 마냥 받아줄 저도 아니었습니다. 제 힘으로 이룬 게 많은 만큼 제가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강한 저였고 남들이 저를 함부로 대한다고 당해줄 생각도 없었고요. 그 한마디에 집에 가서 어지간히 싫은 소리를 들으셨는지 그 후로는 제 앞에서 직접적으로 날선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으셨고요. 시어머니 제외한 다른 식구들은 워낙 두 사람 재력이며 조건 차이가 나서 그런지 항상 제 앞에서는 말씀 삼가고 조심하는 티가 났어요. 조금 편하게 대해주셨으면 싶다가도 조건 좋은 며느리 혹여 아들 기죽이는 건 아닌가 싶어 아들 몰래 뒤에서 쏘아보는 시어머니 생각하면 차라리 적당한 거리감이 낫겠구나 싶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당연히 저희 쪽 기준에 많이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신혼집 구하는 것부터가 남편 벌이로 저나 저희 집안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저 살던 집,
조금 인테리어 만져서 남편이 새로 들어오는 거니 저로서는 그리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었으나 남편은 그걸 미안해했고 시어머니는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아가씨가 그동안 혼자서 이 너른 데 살았다는 거야? 그래도 가정이라서 살려면 아낄 줄도 알고 검소해야 하는 건데 우리 윤찬이도 내심 부담스러웠을 텐데. 결혼 후 신혼집이 된 결혼 전에는 저 혼자 살던 집들이 와서는 두 눈 휘둥그레져서 놀라면서도 당신 아들 체면 찾으며 자존심 상하진 않을까. 안 해도 될 소리를 넣는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집이 없던 것도 아니고 굳이 있는 집을 팔아서 당신 아들, 정확히는 잘난 며느리가 당신 아들 기죽이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시어머니 구미에 맞추겠다고 집 줄여서 가기라도 해요? 별걸 다 트집 잡는다 싶었어요. 엄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분에 넘치는 줄도 모른다고 욕먹어. 이런 집 해줄 능력도 없는 나도 조건 없이 받아준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 넓고 대단해. 고맙다고 수백 번을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왜 꼭 말을 그렇게 해? 듣는 사람 기분 상하게. 물론 제가 뭐라고 할 새도 없이 득달같이 나서서 제 모친을 탓하고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있었으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나가는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서 트집을 잡으려고 들어도 제겐 별로 타격도 없는 일이었어요. 반면 곧 죽어도 자기 마누라 편만 들고 나서느라 제 엄마 서운한 줄도 모르는 아들을 보는 시어머니야 어지간히 타격이 있어 보였지만 말입니다. 남편이랑 결혼해 살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감정 상할 일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처처럼 너른 마음으로 별탈 없이 흘러갈 수 있었던 건 다 저래서였어요. 자기 모친이 저 트집 잡는 거 눈치 없이 굴어서 제 속을 뒤집거나 아니면 막상 살면서 없던 자격지심이 생겨 자기 모친과 편먹고 제 속을 긁었으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서기도 전에 먼저 자기 모친 단속을 저리 단단히 하는데 나 좋아하지 않는 시모, 저라고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너그럽게 굴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버는 돈이 월등히 많다 보니 결혼하고 시가에 해준 것도 적지는 않은 편이었고요. 아들 잘난 여자 만나 결혼하는 걸 자존심 다칠까 봐 그리 경계하면서도 막상 결혼한다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해준 것도 없는 시가인 걸 생각하면 제가 봐도 과분하게 잘해준 경향이 없지 않기는 했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시아버지 10년을 넘게 눈독만 들이던 고급 낚싯대 생신 선물로 턱하니 안겨드리기도 하고 별로 마음에 가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시어머니 역시 생신 선물 명목으로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명품도 해드렸고요. 무력에 없는 분은 또 아니신지라 선물한 명품 보고 놀라 눈이 튀어나올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든 그 공을 며느리가 아닌 당신 아들한테 돌리려는 모습은 이제 눈물겨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들 고마워. 엄마한테 이런 대단한 선물도 다 해주고. 사주긴 이 사람이 사줬는데 왜 나한테 고맙대? 엄마, 얼른 우리 정혜 씨한테 고맙다고 해. 그래. 우리 며느리도 참 고맙다. 제가 해준 거 뻔히 알면서도 아들한테 공치사하다 막상 그 아들이 천연덕스럽게 하는 말에 떨떠름하게 마지못해 제게도 고맙다는 시어머니는 제 눈에는 그저 하수였어요. 제가 법 일하면서 만나온 눈구렁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저런 협잡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에 노란하겠어요? 그러니 별 애정도 없는 시어머니한테도 인색하게 굴지 않은 건 그래도 남편과 결혼했으니 그 가족에게 해야 할 기본적 도리와 양가 집안 해드릴 때 쪼잔하게 뭐 해주는 걸로 차별하지 말자는 정도였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할 정도로 제가 사는 게 힘들었으면 뭐 잘해준 것도 없는 시모 그 정도로 챙기지는 않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친정에 좋은 거 해드릴 때 차별하지 않고 시가도 공평하게 해드렸지만 그걸 굳이 제가 한 거라고 생색내지도 않았어요. 앞에 일화 들으셨으면 아셨겠지만 돈은 다 제 돈을 써도 결혼했으니 결국 당신 아들 주머니에서 나온 걸로 치는 시어머니였는데 별 소용없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 김에 자기 본가에서 제 남편 체면도 좀 서면 그건 그것대로 좋은 일이고 잘 나가는 기쌤 부인한테 눌려 아들 기죽어 살까봐 여간 걱정이 아니 시모 돈 몇 푼에 조용히 넘어가게 만들면 성가실 일 없고 좋은 거지 싶었죠. 저한테야 돈 쓰는 게 개 중 가장 쉬운 축에 속했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바쁘게 일한 덕에 사무실도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있고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 아이 소식이 없는 거였어요. 회사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큰 저에게는 아직까지 그리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시어머니한테는 저 공격할 만한 가장 좋은 핑계가 결국 아이가 되더군요. 가정 가진 여자가 가장 중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자녀 계획인데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고 가뜩이나 우리 윤찬이보다도 나이도 많아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상황도 아니지 않니? 누가 들으면 제가 남편보다 몇 살은 더 많은 줄 알겠지만 겨우 1살 차이에다 계열수로 따지자면 5달도 차이가 안 났어요. 누가 들어도 그걸로 저를 어떻게든 긁고 싶어 저러는 거 알았으나 그 수가 너무 빤히 보여 화도 안 났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모든 면에서 아들보다 월등한 조건의 며느리의 유일한 약점이 아들보다 며느리 나이가 많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애초에 그게 약점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데다가 약점이라 한들 다른 모든 부분에서 제가 갖춘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거기 긁히는 게 더 자존심 상할 일이죠. 엄마, 지금이 우리 정희 씨한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기나 해? 회사 확장한다고 변호사도 몇씩이나 영입하고 지금이 내조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네가 무슨 내조를 해? 누가 봐도 정희 씨가 훨씬 잘 보는데 그러면 내가 내조라도 잘해서 우리 정희 씨한테 힘이 돼줘야지. 며느리 한번 긁어보려다 또다시 며느리 역성 만드는 아드님 덕에 세게 긁힌 건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유, 나이가 드시면 어른처럼 구셔야지. 왜 날이 갈수록 더 저러시는지 몰라. 정희 씨한테 받은 용돈은 주워라 쓰시면서 능력 있는 며느리 아니었으면 어떻게 저런 호강을 하실 거라고. 됐어. 자기가 나한테 잘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용돈 그거 얼마나 된다고 괜히 또 다 내 주머니에서 나왔느니 그런 소리 말고 어머님이 고맙다고 하면 그냥 그렇다고 해. 당신 아들 기펴고 사는 거 제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거 뭐 그렇게 어렵다고. 아니, 내가 양심이 찔려 그렇지. 사실 저희 부부 수입이 워낙 편차가 크다 보니 그 정도 수준의 용돈 달마다 턱턱 드리는 게 남편 월급으로 가능할 리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를 수가 없는데 시어머니 지극한 아들 사랑은 그것도 눈멀게 하는구나 싶긴 했죠. 양가 용돈 얼마 드리는지까지는 제 손 쓰며 제가 보고할 일은 없으니 저희 친정 부모님께 훨씬 많이 드리기는 했어도 시어머니한테 들어가는 용돈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더 넉넉하게 드리기도 했고요. 아들, 집에 남자가 없어서 그런가, 집도 늙어서 그런가, 자꾸 손볼 때가 생기네. 그나마 같이 살던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되자 어리광도 심해진 시어머니였습니다. 자꾸 아들 내외 불러서 아쉬운 것들 저렇게 푸념하듯 꼭 아들 통해 하시곤 했는데 결국 저더러 해달라는 소리나 진배 없다는 건 그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체득한 저였습니다. 별 정도 없는 시어머니한테 불려다니느니 저렇게 자잘하게 요구하는 거 사람 써서 해주는 게 제 정신 건강에는 훨씬 좋아서 딱히 거절하는 일 없이 제가 거의 처리해줬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너그럽게 대해줬나 봅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시가에 굳이 인색하게 굴지 않는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자기 집까지 그만큼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안절부절했거든요. 저한테야 큰 부담이 아니어도 남편 벌이 생각하면 부담이 클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사람이 저랑 몇 년 같이 살다 보니 보고 사는 게 달라져서 그런가 금전 감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고요. 애초에 저희 가게에 보탬될 수준은 아니었기에 남편 벌어오는 월급은 결혼 후에는 따로 제가 받지 않고 자기 필요한 데 쓰라며 용돈처럼 생각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적은 돈이라도 저 좋은 거 해주고 싶다며 가끔 꽃 선물도 하고 비싼 곳은 아니어도 맛집도 데려가곤 하던 남편이었는데 저랑 살면서 남편도 결혼 전과는 다르게 좋은 것들 겪어보게 되었잖아요. 씀씀이가 커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처음 결혼해서 생활비나 집 문제로 부담하는 돈 저한테 나가는 건 그동안 당연한 일이었으니 그걸 문제 삼지 못한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거기다 집도 제가 살던 집이다 보니 저는 그동안 저 살던 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하나 느니까 들어가는 돈 다른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말이죠. 남편한테 시가에 급한 일 생기거나 당신 급하게 쓸 데 있으면 쓰라고 줬던 카드도 처음 1년은 안 썼어요. 말 그대로 비상용 카드였는데 결혼한 지 2년 넘어가니까 슬금슬금 그걸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쓰라고 준 거니 카드 쓴 걸 문제 삼는 건 아니었는데 한 번 찍힐 때마다 턱하니 거금이 찍히니 출처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웬 노래방에서 돈을 200만 원을 넘게 썼어? 자기 카드 명세서 봤어? 세금 정산할 때 아니면 굳이 찾아보지 않았는데 워낙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하니 확인한 거였어요. 별말 없이 해명을 요구하는 제 표정에 남편이 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동창회 있었잖아. 다들 요즘 사정이 힘들다고 죽상이기에 이럴 때 체면도 한 번씩 세우는 거다 싶어서 내가 쌌지. 좋은 술도 몇 병 시키고 안주도 좋은 걸로 시켜주고 사람 수가 있으니 금방 그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도 나 엄한 짓은 안 했다. 진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안주만 먹은 거야. 그거야 제가 아는 방법으로 확인하면 금세 나올 테니 확인하면 그만이고. 남편이 평소에도 저랑 결혼한 걸 친구들한테 봉잡았다며 부러움을 산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그런 만큼 한번 거하게 쏠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의심하진 않았어도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조사원에게 부탁해 사실관계 확인을 했고 별 문제가 없어서 봐주기도 했고요. 와중에 떼쟁이가 된 시어머니는 간만에 얼굴 봤더니 이번에는 해외여행 타령을 하고 앉았습니다. 자식 다 키워놓고 동창회를 나갔더니 이번에 태국으로 휴양을 가니 베트남을 가니 예쁜 애들이 얼마나 자랑을 하든지 여태 해외여행 한번 안 가본 여자는 나 하나뿐이더라. 그거야 당신 사는 형편이 그랬으니 그런 걸 세상 서러운 일이라도 겪은 듯 아들 내외 앉혀놓고 하는데 남편은 생각이 딴 데로 갔는지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이제 우리도 칠순이니까 칠순 여행으로 여고 동창생들끼리 단체 여행 가자는 소리가 나왔는데 그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돈 많은 며느리가 아들 기라도 누를까 봐 그렇게 경계하면서도 돈은 어찌나 좋아하는지. 아들이 주는 줄 아는 넉넉한 용돈만 해도 아까워 벌벌 떠는 양반이니 그 해외여행이야 잘난 네가 보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도 이런 수법으로 며느리 덕 톡톡히 봤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그랬겠죠. 저걸 안 보내줬다가는 바쁜 사람 전화까지 해대며 신세 한탄에 징징거릴 게 뻔하니 그냥 줘버리고 말자 그렇게 생각한 게 너무 저들 좋자고만 산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야 드네요. 저만 보면 좋아서 초롱초롱하던 남편 눈빛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걸 눈치챈 것도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비례해 남편의 씀씀이는
끝을 모르고 날이 갈수록 커졌고요. 예전에야 부족한 자기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황송하다며 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그쯤이야 쓰는 것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저로서는 씁쓸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돈을 쓰는 것도 생산적인데 쓰는 게 아니라 술 퍼마시고 헛돈 줄줄 새는 일이니 더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죠. 바쁜 아내보다 늘 일찍 집에 귀가해서 저를 맞아주곤 하던 사람이 유흥에 빠져 일에 치이는 아내보다 늦게 들어오기 일쑤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일찍 왔네. 일찍은 무슨, 지금 새벽 2시가 넘었어. 당신 만날 이렇게 술이나 퍼마시고 다닐 거야? 자기 뜯어먹으려고 혈안인 사람들 뭐가 예쁘다고 그 비싼 술을 사주고 호구 노릇을 해? 아이, 술 한 잔 마신 걸 가지고 뭘 또 그렇게 말해. 자기한테 이거 뭐 얼마 된다고 치사하게. 술이 들어가 그런가. 취하기 전에는 그래도 술술 내 눈치라도 보더니 점점 말하는데 필터가 없어졌어요. 제가 저 사람한테 생활비를 받기래 자기 번 돈 다 제 몫으로 쓰면서 저 사람 모친한테 용돈에 집안 살림에 이제는 생애 첫 해외여행까지 보내주게 생긴 판에 내 돈으로 호강하면서 자기가 무슨 불만이 저렇게 많아요? 남의 속 뒤집어 놓고는 술에 취해서 자기는 속 편하게 잠든 꼴을 보고는 언제부터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한심스러워졌나 생각하니 금세 답이 나왔습니다. 일도 잘 되고 있었고 친정 식구들도 모두 평안했어요. 오로지 제 인생의 문제라고는 남편의 저 날이 갈수록 방만해지는 태도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커진 씀씀이, 그리고 그런 아들도 잘난 며느리한테 아깝다고 정도를 모르는 시험이었습니다. 한 소리 했으니 당분간은 눈치라도 좀 볼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 날 지인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또 쓸데없는 인간무리 하나를 잔뜩 끌고는 유흥업소에 나타났다고요. 저 역시 업무 접대로 방문한 적 있는 곳이기에 가격대가 상당한 고급 업소인 걸 알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속에서 불이 난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문제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야야, 적당히 마셔. 너 또 이러고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겠다고 우리 탓할 거지? 우리가 얻어먹는 입장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재수 씨 눈치도 좀 보고 그래야 하지 않냐? 그것도 결국 다 재수 씨한테 얻어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부부라도 그렇지 너 재수 씨 돈 너무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오늘은 그냥 치맥이나 해도 됐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거나하게 취한 이들이었어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해롱되는 와중에도 염치는 있었는지 매일같이 계속되는 유흥에 눈치를 보는 친구들 말에 만취해서 함부로 떠드는 남편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가우 떨어지게. 치맥이 뭐야 치맥이. 야, 너 나 무시해? 나 돈 있어. 내가 팔자도 없는 잘난 마누라 비에 얼마나 맞추고 살면서 기르고 사는데 이 정도도 못 누리고 살면 더러워서 어떻게 사냐? 피가 식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의 저에 대한 애정이 예전만 못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제 비위를 맞춰가며 그 대가로 돈 쓰고 산다고 생각하고 살 줄은 정말로 저 몰랐어요. 사람 감정이라는 게 변하기 마련이라지만 한때는 세상 누구도 그렇게 저를 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을 정도로 저에 대한 애정이 두 눈 가득했던 사람인데 남편 눈에서 애정이 식은 걸 읽었을 때부터 어쩌면 이런 일이 예견된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동안 시모의 아들 사랑에 눈멀어 방만한 태도에 허허 웃어넘길 수 있었던 건 누가 뭐라고 해도 굳건했던 남편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 다 저보고 바보라고 누가 네 조건에 저리 처지는 남자와 결혼하느냐는 말에도 이 결혼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건 역시 그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더는 저 사람의 지극한 사랑이 없는 이 결혼이 더 이상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남편의 그 꼴을 보고서야 제가 그간 남편이 저지형이 되도록 판을 깔아줬음을, 남편의 애정이 떠난 걸 인정하기 싫어 제가 외면했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 회사로 제가 손수 작성한 이혼 소장을 보냈고, 그 즉시 남편이 제 회사 사무실까지 헐레벌떡 뛰어와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이, 여보, 내가 당신 말 안 듣고 자꾸 술 마시면서 큰돈 쓰고 다녀서 그래?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이혼이라니. 나랑 얘기 좀 해, 여보. 나 이미 결정한 거 번복 안 하는 거 당신도 알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사이에 애정 아니면 굳이 내가 당신하고 살 이유가 뭐겠어? 그게 다 달아 없어졌는데 내가 당신이랑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당신이야 나랑 이혼하면 손해밖에 안 보겠지만 나야 나 손해보게 만드는 사람하고 정리하는 것뿐인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예전 같으면 그게 저한테 버림받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알지만 이제는 그게 저 자체가 아니라 제 돈 때문인 걸 아니 씁쓸했습니다. 절대 이혼 못한다며 꺼이꺼이 울던 남편이 결국 직원들에게 끌려나가고 다시 나타날 때는 제 모친과 함께였습니다. 네가 내 아들 우습게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감히 이혼 소리를 꺼내?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엄마, 진짜 미쳤어. 그간 정희 씨 서운하게 한 거 사과하라고 데리고 왔더니 진짜 아들 이혼당하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네가 뭐가 아쉬워서 쟤한테 매달려? 지가 상전인 줄 알고 고개 빳빳한 며느리. 나도 더는 꼴도 보기 싫은데 잘 됐다 아주. 아유, 엄마. 이런 소리 할 거면 그냥 가. 아들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여보, 내가 다음에 다시 올게. 나 당신이랑 절대로 못 헤어져. 끝까지 정 떨어지게 구는 꼴을 보니 진작 정리 못해서 내가 이런 추한 꼴까지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시간이 늦어 다른 직원들 다 퇴근한 게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빌든 말든 저는 이혼하기로 작심을 했고 유책 사유 죄다 남편 쪽에 있는데 변호사인 제가 이혼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월급도 한 푼 안 가져왔고 집도 제 명의인데다가 남편이며 시가며 들어간 돈은 어디 적나요? 이혼할 때 남편 땡전 한 푼 안 쥐어주고 집에서 내쫓듯이 끝냈어요. 그리고 내 덕에 언감생신 꿈도 못 꿀 대장 노릇에 제 돈도 아닌 돈 턱턱 써보기도 했으니 분에 넘치는 호사 누리고 살았죠. 물론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호사 겪으며 살지 못할 테니 속이 쓰려도 아주 쓰리겠지만 말입니다. 이혼하면서도 막상 홀로 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걱정이 무색하도록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혼 확정되고 짐 빼는 날 이미 다 끝난 일인데도 미련을 떨며 저한테 매달리고 우는 남편이었으나 정말 남이 되어 그런가.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아팠을 텐데 별 생각 안 들더라고요. 저 사람과 이혼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속 뒤집히는 전 남편과 그 모친 볼 일 없으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후회를 해도 없는 저들이 하겠지. 제가 할 일은 아니겠죠. 평생 볼 일 없다 생각하니 후련했는데 이혼 일주일 만에 잘 갈라섰다며 막말 내뱉던 시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어 몇 번 무시해도 끈질기게 걸기에 받았더니 받자마자 버럭 소리를 지르는 여자였어요. 내 비행기 취소됐다는데 이건 네 짓이야? 그러고 보니 이맘때였나 싶어 달력을 보니 날짜가 맞더라고요. 시모가 생애 첫 해외여행이라며 그리 고대하던 여고 동창생들과의 여행 말입니다. 제가 이혼 소장 쓰고 바로 다음으로 한 행동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저 시모 여행 비행기표며 숙소 예약 싹 다 취소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주제도 모르는 여자 팔자에도 없는 호강시켜준 것은 아들놈이 한때 저밖에 모르는 이여서 그랬던 거지 저 여자 좋으라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봐요. 정신 좀 차려요.
당신 아들 월급 얼마 받는지 알잖아. 무능력한 당신 아들이 뭔 돈 있다고 그 비싼 여행을 보내줘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알 일이잖아? 그간 당신한테 들어간 용돈이면 누리고 산 거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지. 당신 아들 주제에 그걸 감당이나 했겠어? 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행 당일 표를 취소하는 게 어디 있어? 표야 진작 취소했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잘난 며느리 상전 노릇한다면서 고거할 때는 언제고 그 며느리 번 돈으로 여행은 가고 싶어? 염치가 없는 것도 정도 것이지. 잘난 며느리 덕보고 산 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지 아들 기죽이네 마네 그렇게 이혼하라고 쌩 난리를 치더니 분명 분해서 길길이 날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그 꼴을 여고 동창들이 다 보고 있었겠네요. 꼴의 체면은 중요하게 생각해서 수치심에 얼굴 벌개져서 며느리한테 시원하게 욕도 못하고 있는 걸 생각하니 고소해졌습니다. 받아 처먹을 만큼 처먹어 놓고도 이혼할 때 끝까지 지가 잘난 줄 알고 지 아들이 아깝다느니 하던 여자가 이제야 자기 신세와 내 신세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알아들었으면 구질구질하게 또 연락하지 말고 전화 끊어요. 앞으로 해외 나갈 일 없을 테니까 공항 구경이나 실컷 하시든가. 못된 여자 마지막까지 약 올려주고 먼저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사람이면 지가 어떻게 저더러 네가 뭔데 비행기표 취소하느니 저딴 소리를 해요. 아직 주제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 싶었습니다. 다른 동창들 신나게 비행기 탈 때 혼자 덩그러니 남겨줘서는 이제야 진짜 제 신세가 어떤지 느낀 바가 있었겠죠. 망신도 톡톡히 당했을 테고요. 며칠 안 지나 그 여자가 교양 있는 척하면서도 제 눈치를 보며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는 이제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앉으란 소리도 않고 어디 짓거려 보라고 팔짱 끼고 내려다보니 쭈뼛대던 여자가 비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른스럽지 못했던 건 인정한다. 네가 우리 집에 해준 게 참 많았는데 내가 그걸 미처 몰라서 서운하기도 했을 거야. 그런 문제야. 앞으로 서로 이해해가며 잘 풀어나가면 되지 않겠니? 우리 윤찬이도 많이 반성했어. 서로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재결합해라. 웃기지도 않은 소리였어요. 쥐가 아쉬워서 자기 아들 도로 받아달라고 구걸하러 온 주제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 체면 내세우면서 졌다는 소리래요? 바닥에 질질 기면서 빌어도 안 받아줄 판에. 아줌마, 바쁜 일하는 사람 찾아와 놓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내 상담료가 30분에 얼마인 줄 알아? 당신 그거 감당할 주제는 돼? 여기 당신처럼 아무것도 아닌 잡상인 함부로 들락거릴 수 있는 데 아니야. 곧장 수학이 들어 경비 부르는 저를 보고 그제야 바닥에 넙죽 엎드려 손바닥을 싹싹 비는 여자였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나는 진짜 몰랐어. 네가 우리를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줄도 모르고 너 나 꼴 보기 싫다는 거 나 다 이해해. 정내가 싫으면 내가 니들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날 테니까 우리 윤찬이 우리 아들만이라도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진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냥 솔직하게 내 돈이 탐난다고 말해. 네 주제에 평생 내가 번 돈 구경도 못할 거 알고 앞으로 두둑한 용돈 못 받을 생각하니까 아주 심장이 쫄리지? 그게 당신 처지야. 애초에 당신 아들놈 아니었으면 당신 같은 인간이랑 나랑은 평생 섞일 일도 없었다고. 이혼 다 끝난 마당에 뒷북치지 말고 궁상 그만 떨고 좀 나가. 아가! 그렇게 아들 이혼당할 때도 며느리한테 도끼는 뜨고 거만 떨던 여자가 마침내 자존심 다 내던지고 울며 불며 매달리며 용서를 빌었으나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비에게 가차없이 질질 끌려나가던 그 수모를 오래도록 기억하며 주제넘게 군 것 뼈저리게 후회했으면 하네요. 마지막으로 들은 그 모자 소식은 별로 좋지는 못했어요. 원래 씀씀이가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려운 법이잖아요. 전 남편 놈은 아마 평생 제 능력으로 버는 돈으로는 절대 만족 못하고 살 겁니다. 매일같이 엄마가 그렇게 나대지만 않았어도 자기 이혼까지는 안 갔다며 술 마시고 징징대며 제 모친한테 폭언하는 소리가 담을 넘어간다니 말 다 했죠. 무일푼으로 쫓겨나듯 이혼당해 이제 제 모친 아니면 갈 데도 없으면서 그렇게 제 모친을 들들 볶는 걸 보면 아들놈 참 잘도 키웠다 싶습니다. 결국 자기가 잘못 키운 거 자기가 거둔 거니 말년에 자식 수발까지 들면서 고단하게 사는 것도 결국 그 여자가 감당할 몫이겠죠. 저는 여전히 일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회사 규모 키우는 것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생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 그때는 마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퍼주지만은 않고 저 스스로를 지키면서 관계를 쌓아가고 싶어요. 지금은 일 잘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다들 이루고 싶은 것 이루시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시길 빕니다.